지금 유럽 언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3글자짜리 문자 때문에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 국제언어정책 포럼, 프랑스, 독일, 영국 석학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한 한국인 교수가 던진 발표 한 줄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 인간 발음을 위한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의 자존심이던 원로 교수는 얼굴이 굳었고 독일 학자는 헛기침을 했으며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은 채 그 말을 다시 곱씹고 있었죠. 복잡함은 권위를 만들 수 있어도 소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비웃으려고 열었던 한글 자료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라고 왕이 직접 설계한 문자. 도대체 왜 유럽의 학자들은 그제야 이 문자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파리 한복판을 뒤흔든 한글의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정책연구소 부소장 엘리즈입니다. 유럽연합 국제언어정책 포럼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죠. 오전 9시 파리 7구 유네스코 본부 건물 3층 회의실 천장은 5m가 넘게 높았고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발표 자료를 훑어봤어요. 오늘 안건은 디지털 시대 언어 정책 방향이었죠. 별로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학자 슈미트가 하품을 했어요. 슈미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회의겠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한국에서 온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이름표를 보니 한지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쓴 여성이었죠.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문자라기보다 인간 발음을 위한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최적화 시스템이라니 문자를 공장 기계처럼 말하다니 우스웠습니다. 슈미트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슈미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는 예쁘긴 한데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문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설명하네. 저도 속으로 동의했죠. 프랑스어는 1000년 넘게 유럽 외교 언어였고 문학과 철학의 언어였어요. 몰리에르, 볼테르, 사르트르, 그들이 쓴 언어입니다. 문자는 역사와 품격이지 기계처럼 설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지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슬라이드에 자음 14개와 모음 10개가 떴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낯선 글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이 24개 문자로 11,000개 음절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규칙만 알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조합이 많으면 다예요? 프랑스어는 발음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다고요. 철자 하나에도 어원이 있죠. 앞줄에 앉은 영국 학자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그럼 한글은 역사가 짧다는 건가요? 한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446년에 창제됐으니 580년 정도 됐습니다. 짧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설계 철학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설계 철학? 문자에 무슨 철학이 있어요? 한지수가 다음 문장을 던졌습니다. 복잡함은 권위를 만들 수 있어도 소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죠. 슈미트가 헛기침을 했어요. 앞쪽에 앉은 프랑스 학자 몇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문맹률, 학습 시간, 디지털 처리 효율, 한글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잡함은 소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건 프랑스어를 겨냥한 말 아닌가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프랑스 원로학자 뒤랑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70이 넘은 뒤랑 교수는 프랑스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뒤랑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언어는 효율보다 문화적 깊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도구로만 보는 건 언어를 모독하는 겁니다. 한지수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문화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 더 깊어집니다. 소수만 쓰는 언어는 권위는 있어도 영향력은 제한적이죠. 뒤랑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 자랑이 아니야. 프랑스 언어학계를 정조준하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슈미트가 다가왔어요.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저 한국 학자. 좀 도발적이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파리거리를 보며 생각했죠. 복잡함은 권위를 만들지만 소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한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으려고 열었던 파일이었어요. 오후 3시, 연구실은 조용했죠. 창밖으로 파리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글, 훈민정음, 세종대왕,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창제.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죠. 창제 목적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고 나서 마우스를 멈췄죠. 백성이 쓰기 쉽게,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이게 왕이 문자를 만든 이유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유럽의 어떤 언어도 이런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언어는 자연스럽게 진화했고 지배층이 먼저 썼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음의 제자 원리. 저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미음은 입모양을 본떴다. 저는 손으로 제 입을 만져봤습니다. 기 소리를 내면서 목 안쪽을 느껴봤어요. 정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느낌이 왔죠. 니,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습니다. 미, 입이 다물어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분석해서 만든 문자였죠.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모음의 제자 원리, 천, 직, 인, 하늘, 땅, 사람. 모음은 우주의 삼재 사상을 반영했다고 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학까지 담았다고. 문자에 프랑스 알파벳은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는 그리스 문자에서 왔죠.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페니키아 문자까지 갑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예요. 그런데 한글은 한 사람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자모조합 원리, 초성, 중성, 종성, 세 개 단위로 쌓아서 음절을 만드는 구조. 규칙만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다. 저는 시험 삼아 한글 타자를 쳐봤습니다. 기억, 키보드를 눌렀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조립되는 느낌이었죠. 사랑, 마치 레고 블록처럼 결합됐습니다. 연구.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아요. 오는 오로 발음되지만 철자는 3글자입니다. 복후는 복후인데 철자는 8글자고요. OISEAU, 새라는 뜻인데 철자는 6글자죠. 외국인들은 프랑스어 철자를 악몽처럼 여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자 시험에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게 프랑스어의 전통이라고 배웠죠. 복잡하지만 우아하다고요. 저는 책상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석양이 보였어요. 에펠탑 실루엣이 하늘에 걸려 있었죠. 센강 물결이 주황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프랑스어는 아름답지만 친절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 한글 글자가 자꾸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배우기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 철학이 500년 전 문자에 이미 들어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글 학습 시간, 검색창에 입력했죠. 결과가 떴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4시간, 하루 2시간씩 2주면 기본 독해 가능.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주라고요? 프랑스어는 기초만 배우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설계 철학이 다른 거야. 저는 다음날 정부 디지털화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국무총리실 청사 회의실이었어요. 회의실에는 IT 전문가, 언어학자, 행정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 25명. 안건은
프랑스어 AI 번역 시스템 고도화였죠. 정부가 5년간 2억 유로를 투입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발표를 맡은 사람은 파리공대 출신 AI 언어 모델 연구자입니다. 35살쯤 돼 보였어요. 쥐리 화면을 띄웠습니다. 프랑스어 음성인식 정확도 87%, 독일어 음성인식 정확도 89%, 영어 음성인식 정확도 92%, 한국어 음성인식 정확도 95%.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가 가장 높다고요? 쥐리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음소와 철자 대응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오 발음 하나를 표기하는 방법이 10가지가 넘어요. 오트, 아스, 오드, 오티, 호트. AI가 학습할 때 예외 처리 비용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묵음 처리 문제도 있죠. 프랑스어 단어의 30%는 묵음 철자를 포함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쥐리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자모 조합이 규칙적입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7개. 이 조합만 학습하면 모든 음절 처리가 가능하죠. 음절 생성이 직관적이고 학습 데이터가 적어도 정확도가 높습니다. 옆에 앉은 행정관 로랑이 손을 들었어요. 로랑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 시스템 음성 처리는 왜 이렇게 느린 겁니까? 시민들이 매일 불평하는데요. 쥐리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프랑스어 TTS 처리 속도 초당 120단어, 영어 TTS 처리 속도 초당 150단어, 한국어 TTS 처리 속도 초당 180단어. 로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쥐리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언어의 아름다움은 문화적 자산이지만 기술 경쟁력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어 AI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막혔죠. 이건 어제 한지수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복잡함은 권위를 만들지만 소통을 보장하지 못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IT 전문가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처럼 문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까? 쥐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언어는 문화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쥐리 저에게 다가왔어요. 쥐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즈, 언어학자로서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프랑스어가 AI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쥐리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우리 언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걸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몰리에르의 시를 감상하지 않아요. 그냥 패턴을 처리할 뿐이죠.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어요. 모니터 불빛만 켜진 어두운 공간.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글 AI 처리 효율.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구글 번역의 한국어 정확도 94%, 네이버 파파고의 번역 속도 실시간, 카카오 음성 인식 오류율 3%.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프랑스어 AI 처리 효율, 구글 번역 정확도 86%, 음성인식 오류율 12%, 처리 속도 한국어 대비 30% 느림.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언어의 낭만이 기술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갑자기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온 거예요. 저는 주말에 조카 마농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마농은 파리 11구 바스티유 근처에 살아요. 23살 대학생이죠. 소르본 대학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농이 웃으며 달려왔어요. 이모, 왔어요? 마농이 저를 안으며 말했죠. 이모, 저 요즘 한글 배우고 있어요.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류 때문이야? K-팝 가수 좋아하잖아. 마농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편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멈칫했죠. 편하다고? 문자가 편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마농이 자기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3권 쌓여 있었어요. 마농이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페이지마다 한글이 빼곡했어요. 일기, 메모, 독서록, 친구 이름까지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는 노트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쓴 거야? 마농이 답했어요. 3달 전부터요. 처음엔 예뻐서 시작했어요. 한글 글씨체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면서 놀란 거예요. 규칙만 알면 금방 읽혀요. 프랑스어는 철자 외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홍이 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친구들 단체 채팅방이었죠. 이름들이 전부 한글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만홍, 클레어, 루카, 엠마, 휘고 전부 한글로 음역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한글 배우고 있어? 만홍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과 친구 10명 중에 5명이 배워요. 처음엔 K-팝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하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뭔데? 만홍이 설명했어요. 저희 세대는 한글을 멋있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하죠. K-팝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서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문자더라고요. 알파벳은 B, C 26개를 외우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불규칙해요. 캣은 캣인데 케이크는 케이크예요. 같은 어인데 발음이 다르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가, 나, 따라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조합하면 끝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만홍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끼리 한글로 대화해? 만홍이 웃었어요. 가끔요. 비밀 이야기할 때 한글로 메모 남겨요. 어른들은 못 읽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글을 암호처럼 쓰고 있다고요? 만홍이 커피를 내오며 물었어요. 이모는 한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인 것 같아. 만홍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솔직히 프랑스어 철자 너무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 철자 시험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같은 소리인데 철자가 5가지씩 있고 묵음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한글은 그런 거 없어요. 쓰는 대로 읽히고 읽는 대로 써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SNS를 검색했어요. 해시태그 한글, 해시태그 프랑스인 한글 배우기 게시물이 수십만 개 나왔습니다. 프랑스 젊은 층이 한글로 이름을 쓰고 메모를 남기고 타투를 새기고 있었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봤죠.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좋아. 알파벳보다 논리적이야. 조합 원리만 알면 읽을 수 있어. 한글 공부 3일 차인데 벌써 단어 읽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거리에 젊은이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 한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자기 언어보다 한글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홍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프랑스어는 철자가 너무 어려워요. 한글은 쓰는 대로 읽히고 읽는 대로 써요. 저는 소규모 실험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외국어 경험이 적은 프랑스 학생 10명을 모집했어요. 나이는 18살에서 22살. 전부 프랑스어와 영어만 할 줄 아는 학생들이었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같은 비라틴 문자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글 기초 자모를 2시간 동안 가르치고 조합 독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첫 수업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하나둘 들어왔어요. 저는 칠판에 자음 14개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학생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노트에 따라 썼죠. 한 학생 엠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이 글자들이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소리들은 너희 입모양에서 나와. 저는 발음기관 그림을 화면에 띄웠어요. 혀, 입술, 목구멍 단면도였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학생들이 자기 입을 만지며 소리를 내봤어요. 기, 니, 디리. 한 학생 루이가 소리쳤습니다. 와, 정말 그 모양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다음은 모음이에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모음은 선 3개로 만들어졌어. 하늘을 뜻하는 점 하나,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학생들이 따라 그렸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해요? 저는 칠판에 가를 썼습니다. 자음 기역, 모음아, 합치면 가. 학생들이 와 소리를 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나, 다, 라, 마, 바, 사. 학생들이 신나서 따라 읽었죠. 루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레고 같아요. 조립하는 거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정확히 그거야. 조합의 원리만 알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받침을 배워볼게. 한국어에는 종성이라는 게 있어. 음절 아래에 자음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칠판에 간, 산, 단을 썼습니다. 학생들이 입을 벌리고 따라 읽었어요. 간, 산, 단. 엠마가 손뼉을 쳤습니다. 와, 읽을 수 있어요. 2시간 후, 저는 테스트 용지를 나눠줬어요. 처음 보는 한글 단어 20개였습니다. 학교, 사랑, 친구, 바다, 하늘, 꽃, 별, 달, 집, 길. 저는 타이머를 켰어요. 시작. 학생들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엠마가 첫 단어를 읽었어요. 학교. 루이가 두 번째 단어를 읽었죠. 사랑.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친구, 바다, 하늘. 저는 타이머를 멈췄습니다. 평균 정답률 85%. 2시간 만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었어요. 규칙을 이해한 거였죠. 쥐리 실험실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쥐리 다가와 말했어요. 보셨죠, 엘리즈? 이건 암기가 아니라 연산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어요. 칠판에 적힌 한글이 저를 보고 있었죠. 가, 나, 따라.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니. 저는 천천히 한글로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엘리즈, 세 글자였어요. 엘리츠, 단순하고 명확했죠. 프랑스어로는 얼리스, 5글자인데 묵음이가 2개나 있어요. 한글은 묵음이 없었습니다. 쓰는 대로 읽히고 읽는 대로 써요. 저는 그날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교육 철학의 차이야. 어렵게 만들어서 소수만 쓰게 하는 문자, 쉽게 만들어서 모두가 쓰게 하는 문자. 한글은 후자였어요. 저는 실험 결과를 정리해 학술 심포지엄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학습 효율과 문자 설계 원리였어요. 한 달 후 소르본 대학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이었죠. 11월 첫째 주 금요일, 대강당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 200명이 모였어요. 저는 두 번째 발표자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뒤랑 교수였어요. 뒤랑 교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언어는 계산이 아니라 문명입니다. 효율만 따지면 문화는 사라집니다. 라틴어가 사어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실용성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틴어는 여전히 유럽 문화의 근간이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죠. 특히 나이든 학자들이 열렬히 호응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어요. 다음 발표자, 엘리즈 르블랑 박사님입니다. 저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한글 학습 효율 실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실험 대상, 프랑스 대학생 10명, 외국어 경험, 프랑스어와 영어만, 학습 시간 2시간. 결과, 평균 정답률 85%,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자모 조합 원리를 통한 음절 생성 성공률 92%, AI 음성인식 정확도 비교, 프랑스어 87% 대 한국어 95%, 학습 난이도 지수, 프랑스어 7.2 대 한글 3.8. 숫자가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중년의 남자 학자였죠. 그럼 프랑스어는 열등한 언어라는 겁니까? 목소리에 적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친절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문명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수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언어가 고급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더 위대한 겁니까? 뒤랑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그 순간 예전에 제 자신과 결별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뒤랑 교수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복잡한 게 우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뒤랑 교수를 마주쳤습니다. 뒤랑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엘리즈, 당신은 프랑스어를 배신했어. 우리 언어의 전통을 부정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아니요, 교수님. 저는 언어학자로서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외면할 순 없어요. 뒤랑 교수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외면할 순 없어. 그날 저녁 학회 만찬이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 학자들이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죠. 그때 쥐리 다가왔습니다. 쥐리 와인 잔을 들고 말했어요. 엘리즈,
좋은 발표였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쥐리 계속 말했습니다. 학계는 변화를 싫어해요. 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쥐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쥐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진실을 말하는 게 언어학자의 의무잖아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야경이 보였어요.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저는 심포지엄 이후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이었어요. 시사 다큐멘터리 팀이었죠. PD 소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한글 이슈를 다루고 싶어요. 엘리즈 박사님이 꼭 나와주셔야 해요. 심포지엄 발표가 화제거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논쟁이 더 커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촬영은 다음 주 화요일 제 연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오후 3시 카메라 3대와 조명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어요. 소피가 마주 앉아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즈 박사님, 한글이 프랑스어보다 우수하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우수하다기보다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프랑스어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하며 지금의 모습이 됐죠. 한글은 다릅니다. 1446년 한 사람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한 문자예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죠. 소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설계됐든 진화했든 결과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언어는 소수만 쓰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소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한글은 그 철학을 500년 전에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문자죠. 소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프랑스어는 실패한 언어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프랑스어는 여전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복잡함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에요. 방송이 나간 건 그 주 일요일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방송을 봤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떴죠. 한글은 그 철학을 500년 전에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 건 만홍이었어요. 이모, 방송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 다음은 쥐리였죠. 엘리즈, 훌륭한 인터뷰였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계 선배였어요. 엘리즈, 당신 때문에 프랑스 언어학계가 망신당했어. 어떻게 공영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게 망신인가요? 선배가 소리쳤죠. 진실이 아니라 배신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엘리즈 르블랑, 해시태그 한글 논쟁, 댓글이 쏟아졌어요. 프랑스어를 배신한 학자, 이제야 깨달은 진실. 한글이 정말 쉬운가? 누가 맞는 거지?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수층은 저를 비난했고 젊은 층은 환영했어요. 그날 오후 만홍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만홍이 영상통화가 아니라 직접 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SNS 댓글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만홍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이건 프랑스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자존심보다 효율을 봐요. 연결을 봐요. 저는 만홍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소르본 대학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한글 구조와 문자 설계 원리 강의를 신설합니다.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며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같은 날 프랑스 스타트업 3곳이 발표했어요. 한글 학습 앱 개발 착수, 한국어 교육 플랫폼 론칭, AI 기반 한글 교육 프로그램 출시.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방송 한 편이 촉매가 됐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 명이 이제 한글을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한글을 배우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문자가 권력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라는 걸, 복잡함이 아니라 친절함이 진짜 위대함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출장이었어요.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기념관에 들어서자 훈민정음 원본이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섰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어린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500년 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어요.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게 한글의 철학이었죠. 저는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나 한글은 친절하다. 아름다움은 존경을 받지만 친절함은 사람을 움직인다. 21세기는 소수의 우아함보다 다수의 연결을 요구한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한글, 사람 중심 설계의 승리.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유럽 언어정책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즈 박사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 언어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승낙했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만홍을 만났습니다. 만홍이 노트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빼곡하게 쓴 일기였죠. 만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이제 한글로 꿈도 꿔요. 저는 만홍 노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문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권력이지만 문자를 쉽게 만드는 건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이 500년이 지나 프랑스 젊은이들의 노트 위에 살아 숨쉬고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글자, 단순하고 명확하고 친절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문자는 복잡함이 아니라 친절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